안녕하세요. 고전 맛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은요. 아마 제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바로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입니다. 1845년에 발표됐으니까 벌써 200년 가까이 된 작품인데 네, 그런데도 여전히 오페라나 영화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생명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강렬한 이야기를 제대로 즐기기 전에 먼저 짚어볼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키워드요? 어떤 걸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자유로운 영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유로운 영혼이라...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소설의 주인공 카르멘만큼 이 자유라는 가치를 정말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인물도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자유가 19세기 사회에서는 좀 뭐랄까 위험하게 비쳤다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했던 거죠. 이 작품을 쓴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라는 인물부터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냥 평범한 소설가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전혀 아니죠. 이분은 직업이 여러 개였어요. 고고학자이기도 했고 역사학자이기도 했고요. 와, 고고학자요. 심지어 프랑스의 모든 역사 유적을 관리하는 총감독이었습니다. 총감독이요? 그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쓴 게 아니라 그렇죠. 직접 발로 뛰는 그야말로 현장 전문가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이 소설을 읽으면 무슨 여행기처럼 현장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카르멘 역시 1830년에 작가가 직접 스페인을 오랫동안 여행하다가요. 네. 한 귀족 부인에게 들었던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거예요. 아, 실제 사건이요? 어쩐지 생생하더라니? 그럼 당시 유럽인들한테 스페인은 어떤 이미지의 나라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면서도 좀 더 강렬했어요. 특히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은 뭐랄까 문명화된 파리 같은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다른 세상이요? 네, 굉장히 야성적이고 정열적이고 예술가들이 막 동경하던 그런 이국적인 신비로움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비로움의 중심에 바로 집시라고 불렸던 로마니 민족 카르멘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설정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당시 유럽 사회가 로마니 민족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이중적이었거든요. 이중적이요? 네. 한편으로는 그 자유로운 문화를 신비롭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규칙을 안 따르니까 두려워하고 차별했던 거죠. 아, 외부인으로 취급했군요. 그렇죠. 메리메는 카르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너희가 말하는 그 문명이라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이런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소설의 시작 방식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카르멘 이야기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아, 그 액자식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작가 자신처럼 보이는 어떤 학자가 스페인을 여행하다가 남자 주인공 돈 호세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요.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이게 아주 영리한 장치죠. 독자들이 읽으면서 이거 혹시 진짜 있었던 일 아니야?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 사실처럼 느끼게? 네. 마치 기자가 사건 당사자를 직접 취재해서 쓴 기사처럼요.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인 걸 알면서도 훨씬 더 깊이 몰입하게 되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랄까요? 그렇군요. 결국 이 소설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비극적인 사랑,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군인으로서 사회의 규칙과 명예를 상징하는 도노세, 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절대적인 자유를 상징하는 카르멘. 아,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둘의 만남은 그냥 연애가 아니라 두 개의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인 겁니다. 메리메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 질서가 공존할 수 있는가? 와, 깊네요. 소설 속 대사 중에 카르멘은 언제나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바로 핵심이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죠. 그 무엇보다 자신의 자유를 갈망했던 여제 카르멘, 그리고 그녀의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남자 도노세.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강렬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전 맛집,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1830년 가을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다. 고대 로마의 장군 카이사르가 벌였던 역사적인 전투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안토니오라는 가이드 한 명과
말 두 피를 빌려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칠 대로 지친 나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저 멀리 푸른 풀밭과 갈대숲이 보였다. 물이 있다는 신호였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골짜기였고 시원한 그늘과 맑은 샘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명당 자리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다. 마을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는 사내가 벌떡 일어나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는 젊었고 건장한 체격에 햇볕에 검게 글린 피부를 가진 사내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의 손에 들린 커다란 나팔총이었다. 사내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나웠다. 가이드인 안토니오는 사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멈춰섰다. 하지만 나는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 별로 무섭지 않았다. 게다가 고작 셔츠 몇 벌과 낡은 책밖에 가진 게 없었으니까. 나는 사내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낮잠을 방해해서 미안하오. 사내는 대답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훑어보더니 겁에 질린 내 가이드를 유심히 쳐다봤다. 나는 말에서 내려 엎드린 채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사내는 경기를 풀고 총을 내려놓았다. 나는 풀밭에 편하게 누워 시각 케이스를 꺼냈다. 불 좀 빌릴 수 있겠소? 사내는 말없이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여주었다. 담배 피우시오? 이거 아주 좋은 거요. 나는 최고급 시가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다. 아, 담배 맛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는 담배를 나누어 피우며 빵과 햄을 꺼내 먹었다. 그는 마치 며칠 굶은 늑대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반면 가이드인 안토니오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불안한 눈으로 사내를 쳐다보기만 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길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오늘 밤은 어디서 묵으실 겁니까? 베타델 쿠에르보라는 여관으로 갈 생각이오. 거긴 험한 곳인데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 같이 가시죠. 안토니오가 내 뒤에서 눈짓으로 말렸지만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 승낙했다. 좋소. 함께 갑시다. 나는 이 사내가 밀수꾼이나 도적일 거라고 짐작했지만 오히려 그 점이 흥미로웠다. 우리는 나란히 말을 타고 이동했다. 이긋고 도착한 여관은 정말이지 초라하게 짝이 없었다. 부엌과 식당, 침실이 한 방에 다 있는 낡은 오두막이었다. 여관을 지키던 할머니가 내 동행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아이고, 돈 호세 날이 아니십니까? 조용히 해. 돈 호세가 손을 들어 위압적으로 할머니의 입을 막았다. 우리는 닭고기와 밥으로 저녁을 때웠다. 식사 후 돈 호세는 구석에 있던 만돌린을 집어들고 노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노래는 구슬프고 아름다웠다.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였다. 스페인 노래도 아니군요. 바스크 지방의 노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가이드 안토니오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리, 마구간에 좀 같이 가주시지요. 말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말은 멀쩡해. 그냥 여기서 자라고. 안토니오가 나에게 따로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했지만 돈 호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말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네. 피곤하니 먼저 자겠네. 나는 담요를 덮고 누웠고 돈 호세도 문가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하지만 여관에 빈대와 벌레가 너무 많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참다 못해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마구간 쪽에서 안토니오가 몰래 말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금 뭐라는 건가? 보시, 조용히 하세요. 저 안에서 자고 있는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 호세 나바로예요. 안달루시아에서 제일 악명 높은 산적이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우릴 해치지도 않았잖아. 저놈 목에 걸린 현상금이 무려 200뒤카트! 수천만 원. 압니다. 근처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제정신인가? 같이 밥까지 먹은 사람을 팔아넘기겠다고? 저는 가난한 놈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요. 나리는 모른 척하고 계십시오. 안토니오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어둠 속으로 말을 달려 사라졌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법을 따르자면 그를 잡게 둬야 하지만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을 죽게 둘 순 없었다.
결국 나는 여관으로 뛰어들어가 잠든 돈 호세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시오. 어서. 무슨 일입니까? 돈 호세는 반사적으로 총을 집어들었다. 내 가이드가 군인들을 부르러 갔소. 당장 도망치시오. 그 자식. 내 그럴 줄 알았지. 그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가서 복수 같은 건 하지 말고 그냥 떠나시오. 여기 시가 좀 챙겨가고. 돈 호세는 내 손을 꽉 잡아떼다 놓고는 짐을 챙겨바람처럼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인들이 들이닥쳤지만 허탕을 칠 뿐이었다. 안토니오는 현상금을 놓쳤다며 나에게 툴툴거렸다. 그렇게 나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나는 코르도바에서 며칠 머물렀다. 수도원 도서관에서 고대 역사에 대한 기록을 찾으며 낮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강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저녁 종소리가 울리면 여자들은 강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즐겼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강가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계단을 올라와 내 근처에 앉았다. 여자는 머리에 제스민 꽃을 한 뭉치 꽂고 있었는데 밤이 되자 꽃향기가 진동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체구는 작지만 비율이 좋았고 눈이 아주 컸다. 내가 예의상 피우던 시가를 던져버리자 그녀가 말을 걸어왔다. 담배 냄새 완전 좋은데 나도 담배 진짜 좋아해요. 나는 가지고 있던 담배를 그녀에게 꺼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담배 연기를 뿜으며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녀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좋아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내 시계가 버튼만 누르면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와, 이거 진짜 쪘다. 외국인이죠? 영국 사람인가? 나는 프랑스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말투를 보니 안달루시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고향을 물어봤다. 빠뽕에 몰라요? 난 집시예요. 내 이름은 카르먼이고요. 내가 점 한번 봐줄까요?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앉아 서로를 관찰했다. 카르멘은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야성적인 매력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강렬했다. 가게에서 점을 보는 건 좀 그래서 나는 카르멘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시계 다시 한 번만 보여줘요. 진짜 금이에요. 그녀는 내 시계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다리를 건너 허름한 집 앞에 도착했다. 방 안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뿐이었다. 카르멘은 상자에서 낡은 카드와 자석, 말린 카멜레온 같은 점술 두부들을 꺼냈다. 자, 왼손에 복채를 쥐고 이리 내놔요. 점인박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문이 콱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이닥쳤다. 망토를 두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카르멘에게 거칠게 화를 냈다. 카르멘은 놀라지도 않고 그 남자에게 달려가 집시들의 언어로 빠르게 뭐라 설명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나는 의자를 무기처럼 잡고 싸울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뒷걸음질 쳤다. 아니, 당신은? 자세히 보니 그는 내가 며칠 전 도망치게 도와줬던 현상 수배범 돈 호세였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는 체를 했다. 카르멘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돈 호세에게 계속 뭐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음을 했다. 나를 죽여버리라는 뜻이 분명했다. 하지만 돈 호세는 그녀를 무시하고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 길로 쭉 가시오. 다리가 나올 겁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급하게 사라졌다. 숙소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주머니에 있던 금시계가 없어진 걸 알았다. 카르멘이 훔쳐간 게 확실했지만 신고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코르도바를 떠나버렸다. 몇 달 뒤 나는 볼일을 보러 다시 코르도바의 수도원을 찾았다. 세상에, 살아계셨군요. 우리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죽다니요. 무슨 말씀이시죠? 당신이 잃어버렸던 그 멋진 시계를 되찾았습니다. 범인이 잡혔거든요. 그놈은 악명 높은 강도인데 사람을 여러 명 죽인 놈이라 내일 모레 사형당할 겁니다. 나는 그 강도가 돈 호세라는 걸 직감했다. 감옥에 갇혀있으니 한번 가보시죠. 나는 시가 한 뭉치를 사들고 감옥으로 면회를 갔다. 돈 호세는 쇠창 살안에서 나를 맞이했다. 와주셨군요. 가져오신 선물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도울 일이 없냐고 물었다. 제 영혼을 위해
미사나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은메달을 꺼냈다. 나바라 지방에 가시게 되면 이 메달을 제 어머니께 전해주십시오. 어머니께는 제가 죽었다고만 전해주시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비밀로 해주세요.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음날 나에게 자신이 겪은 기막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돈 호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바스크 지방의 엘리준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돈 호세 리제라벤고아예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죠. 돈이라는 호칭을 쓸 자격도 있고요. 그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더니 말을 이었다. 원래는 성직자가 되라고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는 영적성에 안 맞았습니다. 대신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죠. 그게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어느 날 게임을 이겼는데 알라바에서 온 녀석이 시비를 걸더군요. 결국 싸움이 붙었고 제가 다시 이겼지만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호세는 기병대에 입대했다. 산골 출신이라 군대 생활엔 금방 적응했다. 금방 상병이 됐고 곧 하서로 진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세비야 담배 공장 경비를 서게 된 겁니다.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었죠. 세비야 담배 공장은 거대한 건물이었다. 그곳에는 400~5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더운 날씨에 여자들은 겉옷을 벗고 편하게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직궁들이 돌아올 때면 젊은 남자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죠. 여자들에게 농담도 걸고 수작도 부리고요. 하지만 호수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다. 그는 문 근처 벤치에 앉아 자신의 일만 하고 있었다. 저는 그때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파란 치마에 긴 머리를 태쓴 암전한 여자들만 생각했죠. 안달루시아 여자들은 너무 기가 세서 무서웠거든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치타넬라, 집시 여자. 가온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보였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몇 달 전 만났던 그 카르멘이었습니다. 카르멘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구멍난 하얀 스타킹과 빨간 구두가 휘 보였다. 어깨를 드러낸 채 아카시아 꽃다발을 꽂고 있었다. 입에는 아카시아 꽃을 하나 물고 있었는데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야생마 같았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여자가 저렇게 입고 다녔다면 다들 기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비야 남자들은 그녀에게 온갖 칭찬을 해댔죠. 카르멘은 남자들의 수작을 능숙하게 받아치며 호세 앞까지 다가왔다. 어이 친구, 그 쇠사슬 놔주면 안 돼? 내 열쇠 좀 걸게. 이건 내 총 꼬지 피눌 걸 사슬이야. 핀이라고? 레이스라도 뜨시나 봐. 핀이 필요하게. 주변 사람들이 왈칵 웃음을 터뜨렸다. 호세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 자, 내 사랑, 나한테 레이스나 떠줘. 카르멘은 입에 물고 있던 아카시아 꽃을 퉁 하고 뱉어 호세의 미간을 정확히 맞췄다. 마치 총알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공장으로 들어간 뒤 떨어진 꽃을 몰래 주워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2~3시간 후 피투성이가 된 경비원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담배 공장 안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것이다. 제가 병사들을 데리고 올라가 보니 난장판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얼굴에 X자로 칼자국이 난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카르멘이 동료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친 여자가 소리 질렀다. 신부님을 불러줘요. 다 죽어요. 카르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만 번뜩이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다친 여자가 돈 자랑을 하며 카르멘을 자극했고 말싸움 끝에 카르멘이 담배 자라는 칼로 얼굴을 그어버린 거였습니다. 상황은 명백했다. 호세는 카르멘의 팔을 잡았다. 같이 가야겠어. 가자고. 내 만틸라. 스카프. 는 어디 있지? 호세는 카르멘을 연행해 감옥으로 향했다. 처음엔 조용하던 카르멘이 뱀처럼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태도가 돌변했다. 장교님,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감옥으로 간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장교님,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젊고 잘생기신 분이 저를 놔주시면 마법의 돌을 드릴게요. 그걸 가지면 모든 여자가 당신에게 반하게 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마. 넌 감옥에 가야 해. 명령이다. 그때 카르멘이 호세의 바스크 지방 억양을 눈치채고 갑자기 바스크어로 말을 걸었다. 내 마음의 친구여. 혹시 우리 고향 사람 아냐? 난
엘리존도 출신이야. 타향에서 고향말을 듣자 호세의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에찰라에서 왔어. 집시들에게 납치돼서 여기까지 온 거야.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돌아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저 여자들이 내가 바스크 사람이라고 무시해서 싸운 거라고. 제발 같은 고향 사람끼리 좀 도와줘. 물론 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호세는 그녀에게 홀리고 말았다. 좋아, 고향 사람. 내가 밀어 넘어지는 척할 테니 도망가. 약속된 골목에서 카르멘은 호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달아났다. 호세는 일부러 넘어졌고 길을 막아 동료들이 쫓지 못하게 했다. 그 일로 저는 계급장을 떼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장교가 되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죠. 감옥 창밖을 보며 그 맹랑한 여자 생각만 했습니다. 그녀가 던진 아카시아 꽃 향기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어느 날 간수가 빵 한 덩이를 전해줬다. 사촌이 보냈다고 했지만 호세에겐 사촌이 없었다. 빵을 잘라보니 안에 작은 줄과 금화한 딩이 들어있었습니다. 카르멘이 보낸 거였죠. 탈옥하라는 뜻이었지만 저는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기억해줬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출소 후 호세는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대령의 집문을 지키는 보초가 되었다. 그때 대령의 마차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카르멘이 내렸다. 안녕 선호. 보초서는 폼이 신병 같네. 호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카르멘은 대령의 집 안뜰에서 탬버린을 치며 춤을 췄고 잠겨들은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 질투심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나올 때 저를 보더니 은밀하게 속삭이더군요. 맛있는 튀김을 먹고 싶으면 트리아나의 리라스 파스티아네 가게로 와. 비번이 되자마자 호세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카르멘은 그를 보자마자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어서 와. 오늘 돈 받을 때까지 놀자. 네가 쏘는 거야? 감옥에 있을 때 보내준 금화 여기 있어. 돌려줄게. 돈을 안 썼어? 바보 같으니라고. 좋아. 그럼 이걸로 실컷 먹고 마시자. 두 사람은 온갖 간식과 음식을 사들고 칸딜레호 거리의 낡은 집으로 갔다. 그날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춤도 추고 아이처럼 장난도 쳤죠. 저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카르멘은 차가워졌다. 자, 이제 끝이야.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개와 늑대는 오래같이 못 있는 법이거든. 좋은 말 할 때 잊어버려.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하지만 호세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며칠 뒤 성벽 무너진 곳을 경비하던 호세 앞에 다시 카르멘이 나타났다. 나 좀 지나가게 해줘. 밀수꾼들이 물건을 옮길 거야. 너한테도 돈을 챙겨줄게. 안 돼. 명령을 어길 순 없어. 게다가 밀수꾼 돈 따윈 필요 없어. 그래? 그럼 난 우리 대령님한테 가서 부탁해야겠네. 그 양반은 내 말이면 다 들어주거든. 질투심에 눈이 먼 호세는 결국 밀수꾼들을 통과시켜주기로 약속했다. 그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눈 감아줬지만 카르멘은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찾아 헤매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웬 장교와 함께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호세의 부대장교였다. 그는 호세에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다. 이 자식 당장 안 거져? 장교가 호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칼을 뽑았다. 호세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았고 몸싸움 끝에 장교를 찌르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교는 쓰러져 있고 저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르멘이 제게 평상복을 구해와서 입혀주더군요. 멍청한 녀석, 결국 사고를 쳤구나. 이제 넌 갈 데가 없어. 산으로 가서 밀수꾼이 되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호세는 카르멘의 소개로 엘 간카이레가 이끄는 밀수꾼 패거리에 합류했다. 밀수꾼 생활은 꽤 재미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카르멘도 자주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카르멘에게 남편이 있다는 거였죠. 남편의 이름은 가르시아 엘투에르토. 애꾸는의 성격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악당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놈이었습니다. 그놈이 카르멘을 아내라고 부르는 걸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의 매복에 걸려 도망치던 중 동료 웰레멘다도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집만 되는 놈은 필요 없어. 가르시아는 망설임 없이 부상당한 동료의 얼굴에 총을 쏘아 죽였다. 호세는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이런 놈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저도 점점 악당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카르멘이 사라졌고 소식을 듣기 위해 제가 지브롤터로 갔습니다. 지브롤터에서 호세는 오렌지 장수로 변장하고
카르멘을 찾았다. 그리고 어느 부잣집 발코니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붉은 제복을 입은 영국군 장교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스커어로 말을 걸더군요. 바스커. 올라오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요. 영국 장교는 호세가 진짜 오렌지 장수인 줄 알았다. 카르멘은 장교 앞에서 대놓고 그를 조롱했다. 영국 장교에게. 이 사람은 바스크 촌놈이라 말이 잘 안 통해요. 꼴 좀 봐요. 꼭 쥐갓에 걸린 고양이 같지 않아요? 바스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놈 앞에서 네 얼굴을 그어버릴 수도 있어. 바스커. 질투하니? 바보야. 이건 다 일이야. 이 집도 내 거고 이 멍청한 장교놈의 돈도 다 내게 될 거라고. 영국 장교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카르멘은 능청스럽게 둘러댔다. 목이 말라서 마실 것 좀 달라고 하네요. 호세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췄다. 카르멘은 계속해서 호세를 놀렸다. 바스커, 내 소원은 너랑 이놈을 산으로 끌고 가서 몽둥이 찜질을 해주는 거야. 몽둥이? 그게 무슨 뜻이지? 아, 오렌지를 더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친구 사투리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 내일 몽둥이. 오렌지. 우리 더 가져오라고 해. 호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그 집을 나왔다. 다음날 다시 찾아갔을 때 카르멘은 화려한 방에서 그를 맞이했다. 내 계획을 들어봐. 이 장교를 꼬셔서 론다로 가게 만들 거야. 가는 길에 너희가 덮쳐. 이 녀석 돈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그리고 팁 하나 줄게. 네가 내 남편 가르시아보다 뒤에 서 있어. 이 영국 놈은 총을 잘 쏘거든. 가르시아가 먼저 죽으면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어? 카르멘은 소름 끼치게 웃었다. 자기 남편을 죽게 내버려두라는 제안이었다. 싫어. 난 가르시아가 끔찍하게 싫지만 그래도 내 동료야. 죽일 거면 내가 직접 처리해. 비겁하게 놈을 팔아넘기진 않아. 넌 진짜 바보야. 겁쟁이 녀석. 날 사랑하긴 하니? 호세는 그녀의 유혹과 조롱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나는 며칠 더 지브롤터에 머물렀다. 카르멘은 대담하게도 변장을 하고 여관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나대로 계획이 있었다. 나는 영국인과 카르멘이 지나갈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어 약속 장소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엘 단카이레와 가르시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솔방울로 피운 모닥불 옆에서 밤을 보냈다. 가르시아, 심심한데 카드놀이나 한판 할까? 가르시아는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두 번째 판에서 나는 그의 손장난을 눈치챘다. 너 지금 사기치는 거야? 가르시아가 비웃기 시작하자 나는 카드를 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가르시아가 총을 집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발로 밟아버렸다. 말라가 최고의 악당답게 칼도 잘 쓴다면서? 나랑 한번 해볼래? 엘 단카이레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가르시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낙칼을 뽑았고 나도 칼을 뽑았다. 단카이레, 뛰어들지 마. 우리끼리 끝장을 보게 해줘. 엘 단카이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다. 가르시아는 마치 쥐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그는 모자를 방패 삼아 왼손을 들고 칼을 앞세웠다. 나는 왼팔을 들고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붙인 채 똑바로 섰다. 그 순간 나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느꼈다. 그가 화살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왼쪽으로 몸을 휙 돌려 그의 공격을 피했다. 가르시아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내 칼이 그의 목을 찔렀다. 칼이 너무 깊이 박혀서 내 손이 그의 턱 밑까지 닿을 정도였다. 칼을 비틀자 칼날이 부러졌다. 그걸로 끝이었다. 기가 솟구치며 칼날이 빠져나왔고 가르시아는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졌다. 이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잘 들어. 우린 같이 살 수 없는 운명이었어. 난 카르멘을 사랑하고 그녀를 독차지하고 싶어. 게다가 가르시아는 악당이었잖아.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겠어? 50대였던 엘 단카이레가 손을 내밀었다. 사랑 타령이라니? 골치 아프군. 가르시아라면 돈 몇 푼에 카르멘을 넘겼을 텐데 말이야. 아무튼 이제 둘뿐이니 내일 일은 어쩌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제 세상에 무서울 건 없어. 우리는 가르시아를 묻고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 아침 카르멘과 영국인이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내가 영국인을 맡을 테니 자네는 나머지 사람들을 겁줘서 쫓아보내. 영국인은 꽤 용감했다. 카르멘이 그의 팔을 치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날 카르멘을 되찾았다. 그녀에게 건넨 첫마디는 그녀가 과부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넌 언제나 멍청이라니까. 가르시아가 널 죽였어야 했는데 그가 실력이 훨씬 좋은데 오늘은 그냥 그의 제삿날이었나 봐. 언젠가 네 차례도 올 거야. 그래, 내 차례도 오겠지. 네가 나를 배신한다면 너도 마찬가지야. 그럴지도. 커피 찌꺼기 점거에서 우리가 같이 죽을 거라고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 뭐 될 대로 되라지. 그녀는 걱정을 털어내려는 듯 캐스터네츠를 딱딱거렸다. 내 얘기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끝이다. 우리는 한동안 밀수일을 하며 지냈다. 가끔 여행자들을 털기도 했지만 정말 급할 때만 그랬고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다. 몇 달 동안은 행복했다. 하지만 말라가에서 카르멘이 돈 많은 상인을 꼬시려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나는 엘 단카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말라가로 들어가 카르멘을 끌고 나왔다. 우리는 심하게 다퉈다. 너 내 반 이 여자가 됐다고 해서 너무 간섭하지 마. 난 구속받는 거 딱 질색이야. 내 맘대로 할 거라고. 자꾸 이러면 널 죽여버릴 남자를 찾아낼 거야. 에이탄 카이레가 중지해서 화해는 했지만 앙금은 남았다. 얼마 뒤 군인들의 기습을 받았다. 엘 탄카이레와 동료들은 죽거나 잡혔고 나도 심한 부상을 입었다. 나는 총을 맞은 채 겨우 숲속 동굴로 피신했다. 동료가 카르멘을 데리러 갔다. 카르멘은 그라나다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보름 동안 그녀는 잠도 안 자고 지극정성으로 나를 간호했다. 그녀는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자 비밀리에 그라나다의 안전한 집으로 나를 옮겨주었다. 아픈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삶을 끝내고 싶었다. 카르멘, 우리 스페인을 떠나자. 미국 같은 곳으로 가서 정직하게 사는 거야. 우린 대투나 심으며 살 팔자가 아니야. 우리 운명은 집시로 사는 거라고. 지브롤터의 네이선 벤조셉이랑 큰 건수를 잡아놨어. 네가 필요해. 결국 나는 그녀의 설득에 넘어가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내가 숨어 지내는 동안 그라나다에서는 투 경기가 열렸다. 카르멘은 루카스라는 투사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어느 날 동료인 후아니투가 카르멘이 루카스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투사는 왜 만난 거야? 그 남자한테 뜯어낼 게 좀 있어서 그래. 돈도 많고 싸움도 잘하니까 우리 패거리에 넣으면 좋을걸? 네가 데리고 와. 돈도 필요 없고 그 자식도 필요 없어. 다시는 그놈 만나지 마. 조심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니까. 다행히 루카스는 말라가로 떠났다. 나는 잠시 안심하고 밀수 일에 집중했다. 그러다 코르도바에서 당신을 만나 시계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 카르멘과 나는 심하게 싸웠다. 내가 그녀를 때리자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다. 나는 싹싹 빌었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했다. 그런데 3일 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나타났다. 우리는 다시 신혼부부처럼 지냈다. 코르도바에서 축제가 열린대. 내가 가서 돈 많은 호부들을 좀 알아봐 줄게. 그녀를 보내고 나니 기분이 찝찝했다. 코르도바에서 투 경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투장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루카스를 봤고 관중석 맨 앞줄에 있는 카르멘도 봤다. 루카스는 소에게서 리본을 낚아채 카르멘에게 바쳤다. 카르멘은 그걸 무리에 꽂았다. 내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하지만 소가 나 대신 복수를 해줬다. 루카스는 말과 함께 소에게 밭혀 쓰러졌다. 나는 카르멘을 기다렸다가 새벽 2시쯤 그녀를 만났다. 따라와. 좋아. 가자.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밤새 말을 달렸다. 날이 밝자 외딴 남자에 도착했다. 잘 들어. 과거는 다 잊을게. 나랑 미국으로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맹세해줘. 싫어. 난 여기가 좋아. 미국엔 안 가. 루카스 그 자식 때문이지? 그놈이 살아난다고 해도 오래 못 갈 거야. 이번엔 널 죽일 거야. 언젠가 네가 날 죽일 줄 알았어. 운명이야. 하르멘시타, 이제 날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대답 없이 바닥에 손가락으로 선을 긋고 있었다. 제발 마음을 바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숨겨둔 돈도 있잖아. 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결정해. 내 인내심도 바닥났어. 나는 그녀를 두고 암자로 걸어갔다. 은둔수도사가 기도를 마치길 기다렸다. 신부님, 곧 위험에 처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창조주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영혼을 위해 미사를 올려주세요. 수도사는 나를 반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돈을 건네고 눈물을 참으며 밖으로 나왔다. 종소리를 들으며
풀밭에 누워 있었다. 미사가 끝나고 돌아가 보니 카르멘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그릇에 녹인 납을 떨어뜨려 점을 치고 있었다. 카르멘, 같이 갈 거야? 그녀는 그릇을 던져버리고 일어섰다. 우리는 다시 말을 타고 외딴 골짜기로 갔다. 마지막이야. 나를 따라올 거지? 죽을 때까지 따라가 주지. 하지만 너랑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말을 세웠다. 그녀는 말에서 내려겨 버릇을 벗어던지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날 죽이려는 거지? 그래, 운명이야. 하지만 난 절대 굴복 안 해.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난 너 때문에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됐어. 내가 널 구할 수 있게 해줘. 옷에 불가능해.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넌 날 사랑하니까 죽이려는 거고, 난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죽을 거야. 그럼 루카스를 사랑해? 그래, 한순간은 사랑했어.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애원했다. 다시 도둑질 안에 살아도 좋으니 제발 사랑해달라고 빌었다. 다시 사랑? 불가능해. 나랑 사는 것 절대 안 해. 나는 이성을 잃고 칼을 뽑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아니, 싫어. 그녀는 내가 줬던 반지를 빼서 숲속으로 던져버렸다. 나는 그녀를 찔렀다. 두 번째 찌르자 그녀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크고 검은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다가 서서히 감겼다. 나는 한참 동안 시신 옆에 멍하니 있었다. 숲에 묻히고 싶다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칼로 땅을 파서 그녀를 묻었다. 한참을 찾아 그녀가 던진 반지를 시신 옆에 두었다. 그리고 나는 코르도바의 위병소로 가서 자수했다. 카르멘을 죽였다고 했지만 시신이 있는 곳은 말하지 않았다. 아까 그 수도사가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불쌍한 아이. 그녀를 그렇게 키운 집시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제 카르멘과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뒤로하고 그들의 배경이 되었던 집시라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한다. 스페인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사는 집시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나라 중 하나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안달루시아나 무르시아 같은 남쪽 지방을 떠돌며 산다. 집시 남자들은 주로 치료사나 짐승의 털을 깎는 일을 하거나 냄비를 때우는 일을 한다. 물론 밀수 같은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다. 여자들은 점을 치거나 약초를 팔며 돈을 번다. 물론 그 약초가 진짜 약인지 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집시를 알아보는 건 아주 쉽다. 1000명의 사람 속에 섞여 있어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피부가 아주 까매서 스스로를 검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눈이 인상적이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 아래 검은 눈동자는 마치 야생 동물의 눈빛과 같다. Wandering shadows in Andalusian night, black skin gleaming on the moon's wild light, eyes like beasts, bold yet shy in fear, healing horses, smuggling whispers near, guilty fire, fierce and untamed heart, loyal to kin, tear the world apart. Jump in flames for love, for blood they fight, but cold truth whispers in the firelight. Women dance with herbs of poison sweet, men slim shadows swift on dusty feet. Tribe above all, care for the dying guest, soft bed for him while we take no rest. Soon he'll fade as it must be, till he'll see where
그 눈빛에는 대담함과 수줍음이 동시에 들어있다. 겁없는 맹수 같으면서도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짐승 같은 느낌이다. 집시 남자들은 대부분 날씬하고 민첩하다. 뚱뚱한 집시는 본 적이 없다. 집시 여자들은 어릴 때는 꽤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면 끔찍할 정도로 추해지곤 한다. 어떤 성교사는 집시 여자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기 종족이 아닌 남자에게는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건 과장된 이야기다. 단지 돈을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안달루시아 사람들은 집시에게 금화를 주는 건 술집 여자에게 수백억을 약속하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기도 한다. 그렇지만 집시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만큼은 엄청나게 헌신적인 건 사실이다. 남편이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기세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종족끼리의 의리다. 몇 달 전 나는 보주 지방의 집시 캠프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가족도 아닌 병든 집시 노인이 있었는데 집시들은 그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다. 가족들은 딱딱한 나무 판자 위에서 자면서도 그 손님에게만큼은 푹신한 침대와 하얀 시트를 내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함 속에는 냉정함도 있었다. 그들은 환자가 듣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곧 죽겠군. 죽어야지. 워낙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 죽음조차도 그들에겐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집시들은 종교에 대해서도 아주 무관심하다. 그들은 사는 나라가 바뀔 때마다 종교도 옷 갈아입듯 바꾼다. 다른 사람들처럼 미신을 믿지도 않는다. 남의 미신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체를 만지는 것만큼은 끔찍하게 싫어해서 돈을 줘도 무덤 파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집시 여자들은 점을 잘 치지만 사실 더 큰 돈벌이는 부적이나 사랑의 묘약을 파는 것이다. 변심한 애인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며 온갖 주문을 외우고 악마를 부르는 척한다. 작년에 마드리드에서 만난 한 귀부인이 해준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바람난 애인 때문에 우울해하며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집시 여자가 그녀를 불렀다. 예쁜 아가씨, 애인이 바람 피워서 속상하죠? 제가 돌아오게 해드릴까요? 귀부인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본 집시를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집시 여자는 다음날 은밀한 제안을 했다. 애인이 줬던 스카프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꿰매야 해요. 집시 여자는 스카프 귀퉁이에 은하를 꿰매게 하더니 가운데에는 가장 비싼 금화를 넣으라고 시켰다. 이걸 자정의 공동묘지로 가져가서 마법을 걸면 내일 당장 그 남자가 당신 발밑에 엎드릴 거예요. 귀부인은 무서워서 묘지에 따라가지 못했고 집시 여자는 스카프를 들고 혼자 떠났다. 그 뒤로 귀부인은 애인은커녕 스카프와 금화도 다시는 보지 못했다. 완벽하게 낚인 것이다. 집시들은 가난하고 무시당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믿으며 우리를 비웃는다. 한 집시가 나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린 적이 있다. 이방인들은 정말 멍청해요. 며칠 전 어떤 여자가 난로 연기 좀 안 나게 해달라며 부적을 써달라더군요. 그래서 베이컨 한 덩이를 챙긴 다음에 주문을 외우는 척하며 독일어로 한마디 해줬죠. 난로에서 연기가 안 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을 안 피우는 거야. 그리고는 냈다 튀었지 뭡니까. 집시의 역사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15세기쯤 유럽에 나타났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언어학자들은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보고 그 뿌리가 인도에 있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집시 언어에는 인도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와 비슷한 점이 많다. 물론 떠돌이 생활을 하며 그리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단어들도 많이 섞였다. 재미있는 건 프랑스 도둑들이 쓰는 은어 중에 집시 말에서 유래한 단어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이나 말, 얼굴을 뜻하는 수보들이 다 집시 언어에서 왔다. 이제 집시들에 대한 나의 짧은 연구를 마친다. 이 이야기에 딱 어울리는 집시 속담 하나를 남기며 글을 맺겠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